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권정입니다. 제 전공은 모체 태아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 원장님 뵐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해져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저는 뭐 최신 지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 원장님께서 다들 알고 계실 내용들을 이지만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용 임신부, 임신 준비 및 임신 초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아마 분만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 관리 중에서 임신 퍼스트 트리머스터 관리까지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위험 임신이라는 말은 좀 브로드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정의는 아닌데 요즘 하도 뭐 지원금이라든가 가산금들이 고위험 임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산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임신의 정의를 교과서적인 정의는 아니고 어떤 우리 보험 수가에서 나라에서 정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정의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고위험 분만 기준을 보면은 그 출산 당시 보시면 뭐 만 35세 이상 또는 비만, 그다음에 근종 있는 분, 그 외에 뭐 조산 전자강증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은 분만하면은 그 수가를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모들이 이거는 이제 입원할 때 본인 부담액을 경감하는 기준인데요. 그래도 고위험 임신부라인 정의를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분, 그 특이하게도 임신 과다 구토가 심하신 분들, 또 절박 유산도 여기 고위험 임신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질환들 있거나 아기가 크거나 작거나 조산기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35세 이상 임신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보건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기준이 보시면 5대 고위험 임신 질환. 사실 이게 5대 고위험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이름 붙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말하길 5대 고위험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인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이것을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라고 칭하면서 이들 산모들의 그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분류 내용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거의 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공통되는 걸 보면은 일단 나이가 들어갑니다. 35세 이상 산모님들, 그다음에 비만 분들, 그다음에 합병증이 있던 이전 임신에서 합병증들이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이게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궁근종 5cm 이상 자궁근종이 있거나 부속기 종양이 있는 분들, 그 자궁근종이 있거나 아니면 쌍태 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임신 준비증에 왔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고위험 산모 이미 시작부터 고위험 산모님이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위험이 높은 건가? 결국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조산, 임신 중독중,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높다는 거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어떤 관리 사항을 서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35세 고령 산모 이상의 고령 산모가 우리나라에 거의 4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거의 임신 준비하시는 산모님들의 한 3분의 1 이상은 반수는 이미 고위험 임신의 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합병증에 그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뭔가 그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임신 합병증의 발생 요인은 그 플라센테이션, 그러니까는 임신 초기에 착상을 할 때 그 태반 형성들이 뭔가가 부전이 있을 때 결국에는 여러 임신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원래 정상 임신 과정에는 이 태반 착상 부위와 자궁 벽하고 연결을 하는 이 스파이럴 아트리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죠. 넓은 뱃술로 돼서 그 블러드 플로우가 갈 때 저항 없이 많은 블러드 플로우가 쑥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임신, 이렇게 이 스파이럴 아터리가 얇게 리모델링이 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블러드 플로우가 서플라이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되냐? 결국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산모 유전 인자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험 인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을 갖고 있는 위험 요인 있는 산모님들이 이 초기 임신 착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팩터들이 가능하죠. 뭐 안티 안종의 팩터라든가 오시다토 스트레스, 염증 반응, 뭐 하이폭시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서 태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신적으로도 그 하이퍼 코아굴러티브한 상태가 돼서 엔도셀륨 디스펑션이 일어나게 되고 임신 자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합병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요거를 방지하는 게 우리의 관리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에 임신하기 전부터 요 리스크 팩터들을 경감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임신을 하거나 임신 초기에는 이런 과정들에서 어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임신 관리에서 저는 임신 준비에 관한 임신하기 전에 관리, 우리 산모 임신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되냐. 결국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정상 BMI가 그 23kg 체세포 미터 제곱에 23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 BMI가 될 수 있도록 그 체중 감량을 하시라 안내해 주셔야 되겠고요. 당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복용하다가도 임신 준비를 한다 보면은 미리 약을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약물 조절할 거 있으면 계속 하시다가 그 임신 테스트가 양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랑 상의해서 그 내과적 그 질환 약을 조절하시면 된다. 임신 직전까지 잘 조절하시다가 임신을 하셔라라고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인지질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면역학적 검사에서 그 양성이 나오고 뭔가 유산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계속 임신 전부터 복용을 하다가 임신 확인 후에 헤파린을 병합을 하면 되겠고요. 작은 근종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 전에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냐 아니면 수술 안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이게 이 근종 때문에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수술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또 임신 기간이 한 1년 이상은 늦춰져야 되고 또 그 자리가 나중에 임신 수술했더라도 임신 중에 이게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근종 수술, 임신 전 근종 수술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산모님들이 이걸 다 조절을 하고 임신을 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임신 시도를 늦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꼭 강조해 줘야 되는 건 나이가 매우 중요한 그 인자이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미 많이 좀 있다, 임신 나이가 있으면은 늦지 않게 임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다가 임신하다 보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만약 나이가 좀 고령 산모님이시면은 차라리 그 임신을 준비한다 해서 바로 임신되는 건 아니니까 같이 피임하지 말고 임신을 준비하면서 조절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임신을 했으면은 임신 초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생활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는 건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약물 치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스피린과 오늘 저는 비타민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피린은 우리 저용량 있고 고용량이 있습니다. 저용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혈소판이 트롬복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게 블록을 하기 때문에 안티 항혈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고용량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 항염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저용량이 안티트롬빅 이펙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반 착상 과정에서의 부전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전신 반응을 그 억제해서 임신 합병증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용량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이제 2010년도 중반부터 이제 관심이 가져져 왔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은 그
그 임신유독증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 투여한 그런 아스피린을 임신 초기부터 투여했을 경우에 그 효과를 봤을 때 조산에 대한 효과가 그 14% 정도가 감소하더라. 약간 레이셔가 조금 유의성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의하게 조산 효과도 감소하는 걸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저체중아 임신에 대한 효과도 20% 정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는 24% 감소하고 RR 레이쇼가 0.76으로서 매우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스피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저 고위험 임신부에게 임신 1, 2, 3분기 전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을 하면은 조산이라든가 저체중아 임신 중독증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고요. 특히 임신 중독증 감소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산하고 저체중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아스피린이 그게 해가 되는 약이 아니다 보니 뭔가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미심쩍으면 좀 쓰는 쪽으로 방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좋은 약이라는 건 이제 알게 됐고 어떤 분들에게 아스피린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이제 고위험 산모인데 특히 임신 중독증에 대한 고위험 산모입니다. 그래서 2014년, 2018년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 정해놓은 그 내용을 보면은 고위험 요인이 다음이 고위험 요인이 하나 이상, 임신 중독증 과거력, 다트 임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쌍둥이 임신들은 무조건 다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중등위험도, 초임부, 비만, 35세 이상, 그다음에 과거 임신이 초임부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터울이 있거나 이러면 초임부로 보는 거죠. 네, 과거 임신이 좀 불량한 저체중아라든가 여러 가지 아웃컴이 안 좋았다 했을 경우에 2개 이상 있으면 아스피린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35세 이상 초임부만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도 거의 3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모님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스피린, 임신 초기에 아스피린을 먹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가이드라인 확립은 되지 않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 사실 일선에서는 잘 처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긴 많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스피린의 그 급여 기준에 이 기준이 그대로 있거든요. 아스피린 급여 기준에 다음 대상한테는 아스피린 급여 처방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처방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복용을 권고를 하냐? 일단 12에서 28주부터 복용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16주 이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더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져 있으니 우리 임신 12주, 13주 초기에 그 유산 위험이 이제 다 지나고 임신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출혈 이런 것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스피린 복용을 한 13주부터는 그 처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언제까지 먹냐? 분만 후까지 먹다가 중단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막상 이렇게 아기 날 때쯤까지 아스피린을 먹이는 게 아스피린 먹다가 분만 때 출혈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사실 일찍 중단하게 되는데 문헌상에서는 이게 출혈과는 관계가 없고 마취랑 관계가 없으니 계속 먹으라고는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게 끝나는 거는 좀 그래도 보통은 이제 35주, 6주에서 사실 그냥 끝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13주부터는 아스피린 복용을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뭐 위장관 출혈 유기양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이 안 되겠고 여기 해당되는 분이 사실 젊은 여성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그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아스피린 처방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양제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임신부들이 필수 영양제는 임신 초기에 엽산, 그다음에 20주부터 철분제만 필수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연구 결과가 아직 뭐
다 이렇게 부족함 이래서 이렇게 권고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는 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 많은 산모님들이 특히 요즘 젊은 산모님들은 영양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히려 산모님들이 먹고 싶어 하고 의사들은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영양제에 대한 지식도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양제를 보면은 엽사는 아마 잘 알고 처방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비타민 D에 관한 주로 이제 관심 많은 산모님들이 먹고 있는 게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이런 정도여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든 임신부에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결핍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결핍이 확인된 여성에게서는 복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에서 2000 유닛을 복용을 하도록 하고요. 비타민 D가 결핍이 있으면 아기의 골격 대사라든가 선천성 부르병, 신생아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복용을 하고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게 다 부족하죠. 요즘 다들 해를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 비타민 D도 산모님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요. 오메가3는 뭔가 신경계랑 관련이 있으니 신생아 신경계 발달, 뭔가 아기 머리가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생아 신경계 발달과 조산 방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이게 특히 그 오메가3가 그 생선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수은 때문에 그 깊은 바다 생선을 먹는 걸 제한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메가3 영양제를 생선 그 깊은 바다 생선을 못 먹으니 따로 복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오메가3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 학문적으로 찾아보면은 에비던스는 이 영양제 복용을 하면은 신생아 신경계 발달, 조산 방지, 임신 중독 방지, 산후 우울증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관찰 연구가 있고 아직까지는 RCT는 있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도 어, 주상기 감염, 조산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심 있으시면은 산모님들한테 복용을 권장하면 좋겠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조산 저체중과 임신중독증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산모님들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저희 메일하고 전화번호도 아래다가 기입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강의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